이제 올해 IPO가 메가 IPO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네. 있고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크라켄도 있고 클로드 엔트로픽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메가 IPO들이 등장했을 때 시장이 막 과열이 될 수 있거든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심리가 과열이 되면은 요게 좀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 26년 지정학 리스크 탑10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이걸 반전시키려고 계속 강경한 대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지정학 리스크가 올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 맡은 김혜연입니다. 최근에 미증시 관심 갖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윤수 대표님과 함께 미증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에릭의 거장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유로퓨전이라고 퀀트 및 이제 투자 플랫폼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 전에는 또 업라이즈라고 이 전통 자산과 이제 크립토 같은 신흥 자산을 운영하는 운용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그 외에는 제 개인적으로 AI 관련 스타트업도 했었고요. 네, 뭐 요렇게 하다가 지금 다시 여러분한테 이제 컨텐츠를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몇 년 동안 미 증시가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보시는 현재 나스닥의 밸류에이션 수준, 거장 기준에서 안전한 범위라고 보시나요? 거장들도 좀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한 가지 확실하게 동의하는 거는 지금 비싸다. 비싸다는 동의하지만 그럼 이 비싼 게 문제가 될 정도의 과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뭐 나중 더 자세한 얘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슐러 P 레이쇼라고 우리가 이 PER이잖아요. S&P 500의 PER인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치 이익을 평균을 내고 이제 물가를 고려한 그 PER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요것만 봐도 역사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가 1880년부터 시작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비싸다는 거는 부정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제 좀 세부적으로 보면은 얘기가 좀 다릅니다. 그럼 비싼데 과열이냐 있어서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이 S&P 가장 큰 기업 5개의 이제 PER을 나타낸 거고요. 하늘색은 나머지 495개의 PER을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주식과 가장 싼 주식의 이 밸류에이션 차이가 얼마나 되냐를 나타낸 건데 제가 큰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이제 2000년대거든요. 닷컴 버블 때였습니다. 이 갭이 딱 봐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버블 우려가 있긴 하지만 과거 닷컴 버블보다는 이 차이가 훨씬 적단 말이죠. 그래서 요것만 보면은 비싼 건 맞지만 과거 버블 수준의 과열은 아니다 정도가 중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비싸긴 한데 과열은 아니고 그냥 딱 가격을 맞게 찾아가는 지금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 이제 비싸긴 한데 이제 네. 그것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서 좀 의견이 갈리는데요. 비싼데 왜 AI의 잠재력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과열의 초입이다. 여기서 이제 더 뜨거워지기 시작할 거다. 뭐 보통 요렇게 나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현금 비중을 조절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었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뭐가 또 있을까요? 역시 워렌 버핏 이제 할아버지는 네. 역시 평생을 원칙을 잘 지키신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가 뭐냐면요. 2023년 4분기부터 이제 작년 3분기까지 워런 버핏의 이 회사 버크셔에서의 13F의 규모 추이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버크셔에서가 미국 주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나를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23년부터 계속해서 비중이 줄지 않습니까? 최근에서야 이제 3분기에서야 잠깐 늘었고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시장이 본격적으로 비싸지기 시작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비싸짐에 따라서 주식 좀 비싸다. 난 이 정도면 매도하겠다. 그리고 현금 비중 늘리고 혹시나 모를 이제 폭락에 대비해서 현금 쌓아두고 있겠다라는 본인의 원칙을 이번에도 어김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눈에 띄는 게 워렌 버핏이 구글을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네. 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구글 매수가 좀 특이한 게 근 5년 내에 가장 큰 매수 포지션입니다. 구글 매수가. 그리고 원래 애플이 가장 이 비중이 컸었거든요.
버핏의 포트폴리오에서. 근데 이제 그게 비중이 50%가 넘었는데 지금은 20%대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매수는 애플을 비중은 확 줄이고 구글로 이제 선수 교체를 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특이한 게 이제 왜 지금 구글이냐 이렇게 보잖아요. 아니 뭐 구글 유망하고 좋은 기업인 거 지금 뭐 AI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고 이런 거 모르나?라고 하는데 사실 버핏의 애플 매수도 아이폰 6가 나온 이후에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버핏은 굳이 이렇게 막 먼저 들어가서 막 아직 반영이 안 됐을 때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3년 뒤, 5년, 10년의 이 미래 가치는 아직股가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구글을 가져가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약간 워렌 버핏 따라서 지금 구글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까요? 가치 투자자들이 보통 이제 성장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비싸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좋아하는 게 구글입니다. 구글이 밸류에이션이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좀 낮았기 때문에 다른 이 M7에 비교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제 구글을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버핏처럼 버핏이 애플을 거의 뭐 5년, 6년 이상 보유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6배 이상 수익을 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시면은 버핏과 같은 이 시나리오로 매수를 하는 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님이 강조하시는 하워드 막스의 사이클론에 비춰볼 때 지금 미국 시장은 낙관의 정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강세장의 초입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낙관주의의 초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강세장의 사이클을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존 템플턴이라는 이제 투자 거장이 있거든요. 지금 고인이 되신 이분이 강세장에 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자라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는다. 그러니까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제 같은 얘기죠. 그래서 요 심리 사이클을 딱 분석을 해놓은 건데 개인적으로 이제 낙관주의 정도에 오지 않았나. 이제 강세장의 끝인 유포리아의 수준의 열기는 아니지만 이제 충분히 이제 주식을 많이 낙관적으로 보고 회의주의적인 시선이 과거에 비해서 22년, 23년에 비해서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낙관주의의 초입 정도에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럼 지금 미 증시에 들어가도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만약에 이제 심리 사이클로 봤을 때 과열의 끝에서 이제 강세장이 끝난다면은 아직은 과열의 끝이라고 보기에는 열기가 그렇게 뜨겁지 않죠. 그리고 또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집중하고 계시는데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 거장들이 선호하는 주식 투자의 방법이나 대응 전략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케빈 허씨가 지명이 돼서 너무 매파라서 금리 안 내릴 거다 이런 우려가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우려도 슬슬 사라지고 있잖아. 그렇게 매파는 아니다. 금리 뭐 내릴 거다. 트럼프도 내가 금리 안 내릴 사람은 지명 안 했다 이런 얘기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장들이 이 금리 정책에 있어서는 금리 인하에 전반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팅하는 방식은 뭐 대부분 다른데요. 우선 금리가 인하하면은 내수 경기가 회복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중에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금리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부동산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2022년에 금리 올리자마자 무너져가지고 지금 미국 주택의 거래량이 70년대 후반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70년대 후반에 미국 인구가 2억 명이었거든요. 지금은 3억 5천 몇만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의 5, 60% 이상 인구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올해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이 민심에 있어서는 부동산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부동산을 살리려고 할 거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가고 정부도 푸시해 줄 거기 때문에 부동산이 좋다 해서 부동산에 베팅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채권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일드 커브 스티프닝이라고 하거든요.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이제 20년물, 30년물 같은 이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단기 금리는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내려간다고 치면은 장기 금리는 이제 이 단기 금리보다 높아지니까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 단기채 금리가 낮아진다. 금리 낮아지면 단기채 가격이 오르잖아요. 단기채를 사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기 금리는 이 앞으로 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장기 금리는 숏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일드 커브 스티프닝에 베팅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은 약달러가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금이 수혜를 보겠죠. 그래서 작년에 화제된 게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 아니겠습니까? 이제 달러 가치가 약해지는 것 때문에 앞으로 금이 좋을 것이다. 뭐 은도 너무 날아줬고 비트코인도 좋을 것이다라는 이 트레이드가 있었는데 이거에 따라서 약달러 계속해서 그럼 달러 약해지면 금이 더 좋아지겠네?
그럼 또 이제 이 금 외에도 좋아지는 게 이머징 주식이거든요. 지금 달러가 더 약해지면은 그동안 눌렸던 이머징 주식이 튀어나갈 것이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달러가 지속이 됐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머징 주식이 거의 15년 만에 미국 주식을 이겼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앞으로 약달러가 되면은 작년까지 흐름이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 이머징 주식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도 이머징 주식 관련해서 주의 깊게 보면은 수익을 조금 쏠쏠하게 챙길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 작년에 미국 주식이 주요 국가 중에 꼴찌였어요. 네. 가장 안 좋았고 올해도 이제 1월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글로벌 지수와 S&P 500을 대비하면은 S&P 500이 확실히 처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그런 트렌드를 지금까지는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머징 주식, 그러니까 비미국 주식이죠 정확히는. 네. 미국 외의 주식, 뭐 한국 주식도 있고, 뭐 중국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만 이런 주식에서 기회가 많을 것이다라고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내에서 상위 7개 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도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런 집중화 장세에서 거장들이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분산 운영했을까요? 네, 지금 집중화 장세에서 저는 이제 AI에 주로 투자하는 거장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인데요. 요 그래프는 뭐냐면요, 우리가 AI 테마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M7, 뭐 AI 응용 소프트웨어, 반도체, 전력 이렇게 있는데 요 테마별 작년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M7이 수익률이 제일 낮거든요. 네. 그래서 거장들도 이제는 M7은 기본으로 그냥 안정적인 성장으로 깔고 들어가고 이제 새로 매수하는 거는 다른 AI 테마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뭐 팔란티어나 이제 오라클이나 뭐 이런 AI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아니면 브로드컴이나 뭐 TSMC 같은 이런 이제 반도체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비스트라나 G 같은 이 전력 테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는 AI에 있어서 다른 테마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M7 기업들에서 과거와 같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장세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M7이 폭발적으로 상승해서 장을 이끌어갔는데 작년부터는 이 수익률 역전 흐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실 M7이 지금 시총이 너무 크잖아요. 여기서 또 10%, 20%더 오르는 거는 급하게 오르는 거는 좀 기대하기가 힘들고 대신 이제 앞으로 AI 흐름이 계속 퍼져나가고 했을 때 이제 생태계가 점점 커질 거니까 이에 관련해서 수혜주도 점점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도 이제 AI 관련해서 독주 체제가 계속 이어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종목들로 온기가 조금 더 퍼져 나가게 될까요? 아마 이제 온기가 좀 더 퍼져 나가는 쪽에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요. 요즘 이 스타트업 씬을 보면은 AI 응용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뭐 헬스케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AI와 무관했던 이 산업에서 AI를 적용해서 이 생산성을 올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작년 이 스타트업 씬의 시총의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주류가 이제 AI를 적용하는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됐는데 이 비상장 트렌드가 그대로 이제 상장으로 또 올라온다면은 역시 이 AI 흐름이 좀 이제 집중됐다가 퍼져나가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보시는 2026년 미국 주식 시장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실까요? 네, 아마 이제 이 리스크를 묻는 질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전 전반적으로 아직 강세장은 끝나지 않아서 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리스크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 2개 정도 이제 주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과열입니다. 앞서 이제 비싸긴 하지만 아직 과열이 심한 단계는 아니다. 과열이 슬슬 되고 있는 단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열의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IPO잖아요. 기업 공개.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으면은 지금 이 흐름에 타서 내가 상장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IPO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이제 강세장 끝물이라는 지표라고 하는데 요 그래프가 이제 그 IPO 건수를 그 건수와 액수를 분기별로 나타낸 겁니다. 보시면 이제 2020년, 21년 장이 한창 좋을 때 거의 뭐 정점을 찍었다가 그 이후 22년 하락장에서 폭락하고 그 다음에 슬슬 상승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드디어 이 코로나 이전 그 수준으로 이제 회복을 했습니다. 폭락하기 전으로. 근데 이제 올해 IPO가 이 메가 IPO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스페이스X도 있고 이 대표적인 이 암호화폐 거래소죠. 크라켄도 있고 이 데이터 관련 업체들도 많고
그리고 엔트로픽, 클로즈 엔트로픽도 올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메가 IPO들이 등장했을 때 시장이 막 과열이 될 수 있거든요. 아, 스페이스X 이런 최대어가 등장했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이제 심리가 과열이 되면은 요게 좀 리스크가 아닐까 싶고, 이제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정확히 미국 정치입니다. 이게 작년 말에 이제 유라시아 그룹이라고 국제 정치 컨설팅 분야에서 세계 1위 기업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원래 매해 지정학 리스크를 탑 10을 발표합니다. 근데 26년 지정학 리스크 탑 10 1위가 미국이었습니다. 원래 다른 나라, 원래 그 지정학 리스크는 뭐 이란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단골 손님이었는데 이제 미국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1월이 되자마자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어, 그린란드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이 리스크가 결국에는 미국이 지금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지금 그 예측 시장들의 예측 확률에 따르면은 민주당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한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상당히 불리하고 또 2년 뒤에 대선이 있잖아요. 여기서 중간 선거에서 지면은 대선이 불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지금 지지율 계속 한 행동이 국내 정치에서 뭔가 불리한 이슈가 발생한다? 그러면은 강경한 대외 정책 카드를 꺼내듭니다. 이 작년 10월부터 이민 단속을 너무 강경하게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앱스타인 파일 공개 안 한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지지율이 쭉 하락하다가 1월에 마두로 체포를 하는 순간 지지율 하락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또 비극적인 총격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또 다시 빠지니까 갑자기 또 그린란드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다가 또 이게 미니애폴리스가 이제 총격 사건 2건 있었잖아요. 두 번째가 발생하면서 더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이란을 갑자기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지지율이 각각 불리하고 선거가 가까워질 때마다 이걸 반전시키려고 계속 강경한 대외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때문에 미국이 만드는 지정학 리스크가 올해 좀 리스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전체가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거장들의 어깨 너머를 찾는 템베거 종목의 조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은 이제 한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비싸게 느껴지는데요. 미국 주식의 높은 PER을 정당화할 수 있는 거장들의 논리가 있다면 조금 쉽게 설명 부탁드려요. 아, 네. 사실 PR이 높은 거는 뭐 부정할 수 없죠. 근데 그나마 이 PR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있다면은 아직 이 AI의 잠재력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AI 이전에도 여러 기술 혁신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제 8, 90년대에 이 메인프레임이라고, 지금은 이제 이런 PC를 쓰지만 그때 당시에는 뭐 사람보다 더 큰 게 컴퓨터의 표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만 쓰는 컴퓨터가 나왔고, 그러니까 최초의 컴퓨터의 발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이 이제 요거를 작게 만들어서 이제 개인들도 다 PC를 쓸 수 있게 하는 PC 혁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혁명이 있었죠. 그리고 뭐 그 뒤에 이제 우리 모바일 스마트폰도 나오고 이제 클라우드라는 것도 나오고 하면서 여러 기술혁명이 있었는데, 이 기술혁명의 특징이 이전의 기술혁명을 토대로 더 크게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메인프레임이라는 컴퓨터의 원초적인 아키타입이 있고 나서 그거를 소형화해서 PC를 만들었고, 인터넷도 결국에 우리 모두가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되니까 그거에 기반해서 생긴 거잖아요. 모바일도 마찬가지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AI 역시도 이전에 있던 기술혁명들이 다 토대가 돼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 특징이 기술혁명은 이전에 있던 기술혁명을 토대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AI는 우리가 지금까지 겪었던 뭐 인터넷이라든지 PC라든지 이런 거보다도 훨씬 더 큰 혁명이 될 거라는 건데, 근데 이런 잠재력에 비춰봤을 때 아직 가격에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1800년도부터 2024년까지 우리가 각 시대마다 주요 테마가 있잖아요. 그 주요 테마가 미국 주식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비중이 몇 퍼센트 되는지를 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1800년도 이제 중반이거든요. 이때 이제 철도 혁명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철도가 깔리고 이 운송 수단이 이제 획기적으로 변혁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 철도 혁명 당시에 철도 관련 주식이 미국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70%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AI를 비롯한 그 나머지 기술주들이
미국 이 S&P 500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조금 넘기 때문에 이 잠재력을 봤을 때는 원래 한 철도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뭐 70% 80%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갔기 때문에 아직 잠재력이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PER만 보면 비싸지만 이 AI의 잠재력을 본다면은 그렇게 비싸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게 이 논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터 린치는 실생활에서 템베거를 찾으라고 말했는데 2026년 현재 미국인들의 소비 패턴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투자 기회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스포츠 베팅을 좀 생각이 나는데요. 스포츠 베팅 시장이 2018년도부터 2013년까지 2650%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이제 2023년까지가 기준이니까 올해는 뭐 더 크게 성장했겠죠. 지금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이 성인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새로운 오락거리로 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시장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헤지 펀드들이 원래 주식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포츠 베팅 시장에 한번 뛰어들어 보자. 왜냐하면 개인들이 스포츠 베팅을 너무 못하고 승률이 낮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이 퀀트를 도입해서 좀 이제 계량적으로 분석해서 해보면은 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국의 기라성 같은 헤지 펀드들도 지금 뛰어드는 시장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이 스포츠 베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한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도파민을 자극하는 이 시스템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가 주로 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 SNS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집중력 스팬이라고 하죠. 우리가 딱 집중할 수 있는 이 어텐션 스팬이 굉장히 짧습니다. 인스타도 릴스 굉장히 짧고 유튜브도 이제 쇼츠가 대세잖아요. 하다못해서 이제 쇼츠도 이제 넘겨서 봐요, 사람들이. 이 스크롤로 넘겨가지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빠른 소비, 빠른 시간 안에 도파민을 최대한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유흥거리로 전반적인 우리 둘러싼 이 레저거리들이 더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알맞춤된 이 레저가 바로 스포츠 베팅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베팅이 이렇게 뜨는 거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스포츠 베팅은 지금 이 트렌드 도파민을 짧은 시간에 자극하는 이런 트렌드에 너무나도 알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관련된 종목으로 좀 눈여겨보는 거 있으실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드래프트 킹스라는 종목이 있고요. 요건 이제 이 돈나무 언니로 유명하죠. 네. 캐시우드가 과거부터 계속해서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드래프트 킹스가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이 이제 연구하신 거장들 중에 지금 같은 AI 대전환기에 가장 탁월한 성과를 냈을 것 같은 인물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타입이 가장 이 수익률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트레이더 타입입니다. 이 전설의 트레이더죠. 30년 동안 한 번도 손실을 본 적이 없고 연평균 30% 수익률을 기록한 드러켄 밀러. 이 드러켄 밀러가 엔비디아를 거의 최초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뭐 6배 이상 먹고 나왔습니다. 본인 너무 일찍 팔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그분도 다른 AI 주식으로도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그럼 이제 빅테크로 먼저 수익을 내고 이제 빅테크에서 다른 AI 테마주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도 먼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의 흐름을 빨리빨리 파악하는 트레이더들이 우선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10년, 20년 장기 투자하는 스타일입니다. 론 바론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론 바론은 좀 생소한 분이겠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멘토입니다. 멘토 같은 역할이고, 테슬라를 2014년에 투자해서 테슬라 평단이 한 자릿수예요. 네, 한 10달러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10달러, 9달러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 기업의 초창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5년 보유했다 뭐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5년, 10년 이런 게 아니라 20년, 30년씩 가져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AI의 잠재력이 아직 다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고 본다면, 잠재력이 훨씬 더 무궁무진하다고 본다면은 그 잠재력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거장들이 또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트레이더 타입과 장기 투자 타입 둘 중에 뭘 골라서 가는 게 그나마 조금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우선 뭐 저는 투자는 개인 스타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장기 투자를 잘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켓 타이밍을 제한된 트레이딩보다는 장기 투자가 좀 더 개인한테는 잘 맞죠. 더 어울리고. 그래서 특히 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유리한 부분이, 우리가 이제 13F라고 분기마다 이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시차가 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그게 잘 안 맞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미 나왔을 때 그 보고서에 있던 종목 이미 팔아버렸을 수도 있고 새로운 종목 샀을 수도 있는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종목이 확신이 있으면은 그 종목이 그냥 그대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보고 좀 참고할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경제적 해자를 강조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를 보면 그 해자가 더 두터워졌다고 보시나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전문가들이나 거장의 평가를 보면은 경제적 해자가 이제 완성되는 그 시기, 더 공고해지는 그 변곡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잖아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기업이 지구상에 두 회사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랑 BYD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회사들은 전기차를 팔긴 하는데 손해가 나거든요. 다른 내연기관차를 팔아서 그 손해를 메꾸는 거지. 그래서 이미 전기차 쪽에서는 이 전기차를 팔아서 수익을 보는 유의한 기업이라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 해자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려면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한데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게 이제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입니다. 그래서 로보택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산업이 이 투자자들이 자동차 산업을 그렇게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동차는 팔면 끝이잖아요. 한 대 열심히 만들어서 돈 많이 들여서 팔면 끝인데 테슬라는 로보택시로 하면은 자동차를 구독 서비스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정량화해서 설명해 주신 이 분이 있는데 바로 앞서 말한 이제 론바론인데요. 그분의 설명에 따르면은 지금 테슬라가 차 한 대를 팔아서 $7,000 정도를 벌거든요. 근데 이거를 차를 팔지 않고 로보택시로 굴리게 되면은 연간 한 3만에서 5만 달러 정도 수익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보통 돌아다니는 택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잡은 건데 보통 택시만큼 수익이 난다고 하면 3만에서 5만 달러 수익이 나는데 지금 테슬라가 한 100만 대 정도 생산하거든요. 근데 100만 대를 로보택시로 굴린다면은 한 300에서 500억 달러 수입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7천 달러 정도 남기고 팔면은 그냥 70억 달러 버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로보택시로 굴리면은 300에서 500억 달러, 그러니까 이윤이 거의 뭐 5-6배 수준으로 뛰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다른 자동차 업체랑 비교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옵티머스라는 또 새로운 아직은 미지의 분야가 또 있고, 일단은 로보택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옵티머스가 구체적으로 로봇 산업이 피지컬 A라는 게 어떤 이 모습으로 빚어지고 거기서 테슬라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테슬라의 경제적 지위가 정말 더 공고해지느냐 아니면 그냥 좀 괜찮은 자동차 업체로 남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중소형주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거장들의 안전마진 개념을 중소형주에는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중소형주 안전마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안전마진을 생각하면은 이제 주가와 적정 가치 사이의 갭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량적으로 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뭐 업계에서도 기관들도 대략 한 20% 정도 안전마진을 두려고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안전마진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스 클라만이라고 안전마진이란 책을 쓴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안전마진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아니다. 몇 퍼센트 안전마진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방 리스크를 얼마나 잘 버틸 수 있는지 그거를 중시하는 거다. 만약에 이 주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주식이 지금 주가가 $100다. 근데 이 주식에 어떤 리스크가 있고 이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지금 $100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요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 투자를 하실 때 그 기업의 하방 리스크를 보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을 예로 들면은 아마존이 닷컴 버블 이후에 고점 대비해서 90%까지 빠졌거든요. 네. 한 92%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92% 빠진 아마존에 대해서 이 아마존이 앞으로 AWS라는 클라우드 사업도 할 거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이커머스 기업이 될 거기 때문에 유망하다라고 밸류에이션 한 사람은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그때 AWS를 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럼에도 아마존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위대한 기업은 우리 예상을 뛰어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예측하게 된다면은 그거는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정말 10배거 이상 갈 종목들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성장하는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은 위대한 기업이라서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예상 못한다고 치면은 반대로 이 하방만 단단하면은 그러니까 망할 이유만 없으면은 앞으로
잘 성장해 나가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존도 그때 이제 90 고점 대비 90% 빠졌으니까 그걸 봤을 때 아마존 여기서 부채가 심한 것도 아니고 네. 비즈니스가 타격받은 것도 아니고 망할 이유는 없는데 네. 그러면 망할 일은 없고 이 아마존이라는 사업을 봤을 때 뭐 제프 베조스가 정말 뛰어난 이 경영자고 비전이 있으니까 잘 성장해 나가겠구나 라는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좋은 안전해자를 적용하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방이 단단해도 그 하방에서만 계속 머무를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만의 약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일화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팔란티어를 2022년에 샀습니다. 그때 오, 팔란티어가 8달러인가 9달러였거든요. 네. 근데 원래 이제 팔란티어는 제가 눈여겨보던 기업이었습니다. 제가 AI 스타트업을 했기 때문에 AI에 관심이 많았고 그래서 팔란티어가 굉장히 독특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그때 제가 이 들어간 요인 중에 하나가 경영진과 기업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스 카프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꽤 많이 했었거든요. 티서리님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경영진이면은 상당히 비전이 있고,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이 이제 이 기업을 크게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성장 목표치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글래스도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미국판 잡코리아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직자들의 기업 평가를 볼 수 있는데 거기서 기업 평가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남았던 기업 평가 코멘트가 실리콘밸리와 이 회사를 비교하면은 실리콘밸리는 장난감 기차 가지고 노는 수준이고 이 팔란티어는 정말 우리가 움직이는 복잡한 기차를 만드는 수준이다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기술력으로도 혜자가 있고 또 정부 계약도 이게 정부 계약이 따내기 힘들고 마진을 많이 만들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계약하면 공고하게 유지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도 이제 안정적으로 나오는 매출도 있고 이런 거를 감안했을 때 8에서 9달러? PSR 그 당시에 10배? 이건 너무 싼데? 라고 해서 들어가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머물지 않고 올라갈 이 모멘텀을 보려면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 이 운영진의 비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 하면은 이 재무제표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기업 경영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는지 리서치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주 투자의 대가 필립 피셔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 어디라고 보시나요?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네. 가장 혁신적인 기업은 상장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이 앞서 이제 피터 린치 말씀하셨잖아요. 네. 피터 린치가 정말 작년에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서 등장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 투자하기가 힘들다. 왜냐면은 나 때는 혁신적인 기업이냐 상장 기업에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혁신적인 기업이다 하면은 상장을 안 하고 있거나 상장하기 전에 다른 회사가 인수하거나 상장이 되더라도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이미 인수가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인이 좀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매출이 한 10억, 연매출이 10억 달러 이상인 기업들의 한 70%가 비상장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상장 주식에서 찾아보자면은 지금은 빅테크가 역시나 가장 혁신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지금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네. 이게 정말 소프트웨어 사업 맞나? 이거 중후장대 산업 아니야? 네. 수준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빅테크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빅테크가 가장 혁신적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이 AI 생태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좀 넓어질 예정이잖아요. 뭐 새로운 AI 어플리케이션 기업들도 나오고 피지컬 AI도 나오고 여러 가지 AI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게 나올 건데 이제 그런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업도 탄생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최근에 관련해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좀 있으실까요? 저는 AI 관련해서 네. 최근 산 종목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밸류에이션 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혁신적인 기업이더라도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는 특징이 있고요.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오히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안 보는 좀 그런 기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게임즈 워크숍이라는 네.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뭐냐면요. 워해머라고 보드 게임 비슷한 걸 만드는 기업입니다. 네. 사실 보드 게임은 아니고 이제 이 워게임이라고 우리가 주사위 과거에 장교들이 이제 전쟁 전에 시뮬레이션을 할 때 막 모형 세워놓고 했잖아요. 이제 그거를 적용해서 만든 회사인데 80년대부터 이제 본인이 이 워해머라는 IP를 만들어가지고 쭉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하는 게 그냥 프라모델 만들어서 이 게임을 파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프라모델이 그냥 이
플라스틱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플라스틱 쪼가리를 7만 원, 8만 원에 팝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 플라스틱을 사서 도색을 해야 되거든요. 그 도색도 본인이 이제 지정하는 색을 다 특허를 내버려가지고 자기가 특허낸 색을 물감으로 만들어서 이 회사의 물감을 사야지 이걸 또 도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래도 산다는 거죠. 이 IP가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리자드 CEO도 이 게임의 굉장한 팬이거든요. 지금 은퇴한 CEO도. 그 CEO가 했던 얘기가, 내가 젊었을 때는 돈이 없어서 못했고 블리자드 사장이 된 이후에는 돈은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지금 은퇴하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열성적인 열의를 보여준 게임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다 AI다 뭐다 하면서 약간 디지털 월드에 모두 다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세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런 디지털 혁신 기업에 비해서 좀 낮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비슷한 사례로는 이 티커로는 BBW라고 빌더 베어 워크샵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제 이 테디베어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인형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정말 전적으로 오프라인 수입이죠. 근데 이 인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인류가 존재하고 아이가 태어나는 이상 무조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테디베어만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이제 주가가 엄청 떴던 이유가 산리오 패밀리랑 또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서 인형 만들어내고 또 이제 키링이 엄청 대세잖아요. 그걸로 큰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영역을 지켜가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업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그 AI만 혁신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새로운 혁신이라고 보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무얼 살지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언제 사고 언제 조심해야 할지 같은데요. 그래서 3부에서는 2026년 어떻게 흘러가고 리스크 대응과 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는 배당 성장주가 일단 본인한테 맞느냐부터 이제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배당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 노후 은퇴를 하셔서 고정적인 월 소득이 없거나 혹은 지금부터 자산을 큰 폭으로 증가시키기보다는 안정적인 이 현금 흐름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지금 주식을 선호하는 상황인가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자산을 증식시켜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냥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좋은지를 일단 보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제 배당주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금리가 이제 미국이 어쨌든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이 예금 이자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 이제 MMF라고 하죠, 머니마켓 펀드의 이자율을 나타낸 건데 지금 1월 기준으로 3.6%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단기 예금 이자율이 높은 CD 상품 같은 데 넣어도 3.6% 정도 나오니까 이자율이, 그러면은 배당이 배당 이거 이 세금 떼고 3.6% 이상 나오는 배당주에 투자하면은 상당히 좋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배당주에 투자하실 때 예금 한 14%인가를 먼저 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떼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랑 맞으면 또 거기서도 그 이상이면 세금을 떼고 이하면 안 떼고 그 두 번 차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차감하는 거를 따져서 앞으로 지금 기준금리가 미국 기준으로 한 3% 정도 27년까지 3% 정도 될 거라는 게 컨센서스거든요. 그래서 그거 맞춰서 3%다 떼도 이자율이 한 연이자가 3% 이상이다, 그러니까 연배당 3% 이상 받을 수 있다 싶으면은 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달 미국 ETF에 넣는 분들도 많아요. 거장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적립식 투자의 치명적인 단점과 보완책 뭐가 있을까요?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단점은 인간의 인내심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 지수 적립 투자를 내가 20년, 30년 했다는 분 본 적 계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게 정말 힘듭니다. 미국인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지수자 같은 거 할 수 있는 게 401k라는 게 있으니까 거의 정부에서 반강제적으로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서 그걸로 소득을 보고 이제 편안하게 은퇴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은 사실 굉장히 이걸 하기가 힘들거든요. 적립식 투자라는 거를. 그래서 일단은 적립식 투자를 하실 때 이건 굉장히 장기전이고
그 장기전에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크게 변동하겠지만 결국에 내가 이 마지막에 뿌린 열매를 거둬들이는 은퇴 시점이 되겠죠, 보통은. 그때는 내가 승자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정말 장기 마인드를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이제 보안책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횡보하는 구간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미국 주식도 70년대 한 10년 정도 횡보하기도 했고, 일본은 말할 것도 없죠. 한 40년 동안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근데 그 기간에도 적립식 투자를 하면은 미미 하나만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거장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은 기본으로 적립식 투자를 가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거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다, 정말 좋은 투자 기회다라고 머리를 때리는 그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기회에 이제 올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회로 수익을 내고 다시 적립식 투자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를 베이스로 깔고 가되, 우리가 소위 알파를 추구하는 알파 투자도 정말 승률이 굉장히 높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정말 80% 이상이다. 돈을 잃을 수가 없다. 내가 정말 리서치를 너무 자세히 해봤지만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라고 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크게 베팅하는 그 방식으로 가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머리를 땅 칠 수 있는 기회는 언제쯤이면 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개인이 보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내가 AI에 관심 있는 분도 있고 다른 데 관심 있는 네. 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 각자 전문 분야가 다르고 관심 분야가 다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회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언제 나타난다고 말씀드리기 힘들다. 왜냐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충분히 계속해서 이런 이 성정현이 같이 훌륭한 유튜브 컨텐츠도 보시고 다른 뉴스도 보시고 하면은 우리가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래서 그런 기회를 꾸준히 찾으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이제 레이더죠. 레이더를 상시 켜놓고 계셔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달러 환율이 달라지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주잖아요. 환율 변동을 이기는 거장들의 지혜가 있을까요? 우선 거장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미국 사람이거든요. 네. 유럽 사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달러를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 변동성 리스크에 대해서는 우리와는 입장이 조금 다릅니다. 대신 좀 참조해 볼 수 있는 거는, 제가 앞선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식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안 좋잖아요, 이머징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머징 쪽으로 가는 거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거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를 이머징 국가의 환율로 환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환 리스크에 노출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달러 지수의 방향성을 봅니다. 그러니까 건들락이라고 이제 채권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난 이제 채권도 안 하고 금이랑 이머징 주식이 최고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달러 방향성을 보고 지금 달러 지수가 그냥 단순히 지금 금리 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해질 수밖에 없는 트렌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달러보다는 다른 이머징 국가에 환을 투자하겠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크로를 보고 달러 지수의 향방을 봐서 투자하는 게 거장들의 방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거장들은 이제 위기 때 현금의 가치를 강조하는데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결정하는 대표님만의 기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나달이 나가야 할 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활비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낼 수 있는 기본적인 현금에다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 상황에 따라서 현금 비중이 좀 달라집니다. 거장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앞서 이제 버핏 말씀을 하셨는데, 버핏도 시장이 위험해서 이런 게 아니라 비싸지니까 현금을 늘린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비싸면은 당연히 살 주식, 내 기준에 있어서는 살 주식이 줄어들고, 그럼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 장기 투자 다 하기 때문에 트레이딩도 하고 장기로 가져가는 포지션도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현금 흐름을 조절을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공격적으로 가도 되는 시점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현금을 모아가면서 보수적으로 가야 하는 시점일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할 거냐에 따라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올해 변동성이 컸잖아요. 작년에 좀 컸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 변동성이 커질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냥 이 우상향을 한
중단기적으로 쭉 우상향할 거라고 선형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보유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으로 가는 신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트레이딩으로 가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변동성을 타서 트레이딩으로 승부를 보겠다고 하면은 그 방식으로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나 그냥 뭐 1년에서 한 2년 타임 프레임을 뭐 1년에서 한 2년 정도로 봐서 그 정도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이 가격에서 평단을 무리하게 늘려서 투자하는 건 쉽지 않겠죠. 근데 다만 또 이제 3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내 시간 지평이 단기 트레이딩이냐 아니면 뭐 중기 1에서 3년 사이냐 3년 이상 장기냐 요거에 따라서 내가 지금 베팅을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가 좀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지능 버블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작년에 가장 핫한 키워드였죠. 네. 버블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버블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크게 이제 버블이라고 거장들이 버블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네. 크게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버블 감별사라고 부르는 거장이 있거든요. 제레미 그랜섬이라고 90년에 일본 버블 그리고 닷컴 버블 금융위기 22년 폭락까지 다 맞춘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버블을 기가 막히게 탐지해내는데 이 사람이 버블을 탐지해내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본인이 S&P 500으로 장기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그래프가 제레미 그랜섬의 이제 버블 탐지 지표인데요. 이게 S&P 500을 1920년부터 지금까지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검은색은 추세선이고 이 노란색 점선은 이 추세선으로부터 한 1시그마 떨어진 거고 빨간색은 2시그마 떨어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점선을 터치했다. 그러면은 버블. 근데 빨간색 점선을 터치했다. 요거는 슈퍼 버블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제레미 그랜섬은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빨간색 점선을 터치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버블도 아니고 거의 닷컴 버블이나 1930년대 대공황 수준의 슈퍼 버블이라고 본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근거고 두 번째는 이 마이클 버리가 또 굉장히 화제였잖아요. 작년부터 뭐 발란티어 쇼배팅 했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선반영 얘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 그 미국 GDP 대비해서 S&P 500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나 그 투자 액수와 미국의 GDP를 대비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 이제 빨간색 실선은 닷컴 버블의 주가 고점 시기였고 노란색은 금융위기 당시의 고점 그리고 보라색은 셰일 혁명이 있었잖아요. 2014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에너지 관련 지수의 고점이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주가 고점 이후에도 이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선반영이 된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1900년도 초반에 우리가 전기 혁명이 있었잖아요. 전력 혁명. 그때 이제 뭐 에디슨이랑 테슬라, 웨스팅하우스가 뭐 직류를 해야 된다, 교류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송전 시스템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집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됐죠. 공장에서 전기를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혁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 집에서 뭐 나무 떼어서 쓰고 촛불 쓰다가 전기를 쓰다 보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테마주가 이때 엄청 떴었거든요. 지금의 AI 테마 같이. 근데 이게 1900년도부터 이제 붐이 일었는데 1911년에 그 AI 전력 테마주가 고점을 찍습니다. 근데 1900그 전작 이 송전망은 1911년 이후에야 다 완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1911년부터 송전망이 완성되기까지의 그 기간 기준으로 전력 테마주랑 나머지 전력 테마주가 아닌 주식과 수익률을 비교하면은 전력 테마주가 아닌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이미 선반영 다 해버렸다는 거죠. 앞으로 이제 전기의 세상이 될 거라는 거를. 그래서 이런 논리 때문에 지금 버블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앞선 부분, 우선 요 선반영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직은 이 AI 생태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AI 생태계가 저 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AI 응용 소프트웨어들이 상장하고 그쪽 시장이 넓어지고 피지컬 AI라는 게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AI 생태계가 더 커지게 되면은 선반영이 다 안 된 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미래의 AI 가치가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AI 생태계가 더 커지냐 안 커지느냐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 분야가 등장하냐 안 등장하냐가 이 버블 판단의 척도가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분야들이 더 생길 거라고 보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이제 가격법을 얘기했잖아요. 뭐 타치하면 슈퍼버블이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심리 과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심리가 과열이라서 주가가 그 정도까지 올랐느냐, 버블 수준까지 안 올랐냐는데, 지금 심리는 저는 그 정도까지 과열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거 버블 우려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버블이 아니라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버블은 걱정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 세상이 모두 완벽하고 지금 주가가 비싸지만 이번엔 다르다. 우린 신세계로 가는 거다. 문제가 아무도 없고 이제 천국이다라는 수준의 이 멘탈리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장 심리는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AI 버블 아니야? AI 수익성 지금 캐펙스 이렇게 하는데 실적 잘 나가도 이거 투자 감당할 수 있어? 불안한데?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빠지고, 그리고 또 AI 디스럽션? AI 나오면은 이 기존 소프트웨어들 다 대체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주가 빠지고, 이런 식으로 오히려 걱정거리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과열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버블은 아니라는데 좀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2026년 11월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중간 선거 관련해서 미 증시는 역사적으로 어떤 패턴이 있었을까요? 네, 이 선거와 주식의 관계를 가장 먼저 연구한 선구자가 있습니다. 바로 캠 피셔라는 투자 거장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필립 피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도 투자 거장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뛰어넘는 투자 거장이 된 케이스인데, 그분이 이제 이 중간 선거 전후 해가지고 주식이 얼마나 상승할 확률이 되나를 통계를 낸 게 있어요. 요 그래프가 바로 그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이제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이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잖아요. 중간 선거가 있는 4분기에는 상승 확률이 84%입니다. 그리고 중간 선거가 끝나고 그 다음에 1분기, 2분기에는 주가가 오를 확률이 88%였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중간 선거가 있으면은 연초는 좀 안 좋다가 중간 선거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근데 지금도 이 패턴을 따를 것이냐? 그러니까 이 패턴에 있어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의 압승이 아니라 교착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거가 주식의 호재가 된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법안이라는 것, 특히 이제 거대 법안이라는 건 거대 변동성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빅테크 규제 같은 경우도 이게 규제안이 파격적으로 나오면은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변동성이 될 수 있는데, 근데 만약에 양당이 교착 상태로 나온다? 그러면은 법안 통과에 있어서 어느 한 당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랑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법안의 수위가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교착 상태로 나와야지 변동성이 줄어들고, 그래야지 시장이 좋아해서 중간 선거가 이 랠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선거 추이는 일단 하원은 민주당이 이기고 상원도 민주당이 좀 이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입까지는 아닌데 민주당이 가져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추이를 앞으로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어떻게 되냐에 많이 달리겠죠. 민주당 수입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이 이기지만 그래도 이 수입까지는 아니고 공화당과 협안을 해야 하는 그런 수준으로 나오느냐. 그래서 요거에 집중하는 게 이 중간 선거 이후 랠리가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 한쪽이 압승이 돼야 저런 그래프가 나온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 교착 상태. 교착 상태가 네, 나와야. 네.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약간 민주당이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네. 그럼 저런 그래프를 기대하기는 살짝 어려운 국면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겨도 네. 막 완전히 휩쓸어 버려가지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원이랑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러면 조금 위험하겠죠. 물론 그렇게 되더라도 행정부는 트럼프기 때문에 어쨌든 의회랑 행정부가 서로 대입을 하는 또 교착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수입을 하더라도 트럼프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어서 나올 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 절차가 헌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원에서 표결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제 상원 확보 숫자가 민주당이 맘대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된다. 이러면은 트럼프가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 민주당이 정말 맘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동안 트럼프가 실책이 좀 많았잖아요. 미니애폴리스 사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탄핵 가결 가능한 의석 숫자까지 확보되면은 요 그림이 나오기 좀 힘들어지는 거고, 그 전까지 나와서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뭐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랑 트럼프가 장악한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는 뭐 그런 교착 상태 정도로 간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빅테크 규제 등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장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이번이 저는 꽤나 좀 주목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장들도 원래는 말씀하신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했어요. 네. 왜냐면은 민주당이 주로 이제 규제를 하자는 편이죠. 네. 근데 이 민주당 쪽에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규제를 많이 원하지는 않거든요. 민정 주류가. 대표적으로 이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었죠. 낸시 펠로시. 이 주식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빅테크 주식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빅테크 규제를 그렇게 강하게 통과시키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강하게 하는데 실제로 법안을 통과시킬 때 항상 뭐 그렇게 이게 와 정말 이제 주가의 리스크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통과가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걱정을 안 했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이제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맘단이라든지 이런 쪽, 이 버니 샌더스라든지 이 오카시오 코르테즈라든지 이런 사람이 이제 좀 주축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뭐 맘단 열풍을 위주로 해가지고 민주당에서 강한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사람이 민주당의 승리와 더불어서 민주당의 이제 주 집권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개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개파가 맘단이 이런 버니 샌더스,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이 이런 강한 규제를 외치는 사람들이 이제 주류가 된다면은 빅테크 규제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장들은. 아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최근 임기 내에 뭐 다우를 뭐 10만까지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포스트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것도 현실성이 있는 시나리오라고 보시나요? 주가가 대통령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긴 하지만 네. 대통령이 결정 지을 수는 없죠. 네. 그래서 트럼프가 그런 의지를 표방하는 거에는 사실 선거가 가장 크거든요. 주식이 올라야지 미국인들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트럼프 그 발언은 트럼프가 주식을 많이 밀어주려고 노력을 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가 굳이 다우를 타겟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우 지수는 주로 이제 이 국영제라고 하죠. 우리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산업이 비중이 좀 크거든요. 근데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산업을 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내수향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좋아하는 이 미국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인 대상으로 장사하는. 그래서 내가 미국 내수를 팍팍 밀어주겠다. 라는 의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주가를 부양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을 것이다. 뭐 트럼프가 금리도 뭐 내가 뭐 금리 안 내릴 거면은 뭐 캐비넛이 지명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봤을 때 뭐 정부 차원에서 올해 선거를 앞두고 주가를 띄우려고 노력은 할 것이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윤수 대표님과 함께 전체적인 미증시 함께 짚어봤는데요. 대표님, 그럼 저희 성공의 진심 구독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려요.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올해 초부터 뭐 변동성이 컸습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줄어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변동성 잘 버티시면서 또 현명하게 큰 수익을 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대표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터뷰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저희는 다음 인터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